오늘의 핫피플 2명인데요. 첫 번째 핫피플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다른 장관 후보자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백년지 대개 교육정책을 책임져야 할 수장입니다. 지방대 총장 출신이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갖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좀 심각해 보이는 의혹이요. 제자의 논문까지 베꼈다라는 의혹입니다. 심지어 오타까지 그대로 갖다 베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2003년에 발표한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이 그보다 한 해 전 2002년도 제자의 충남대 석사 논문 표절을 했다라는 의혹인데 문장, 표, 수식 등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2009년 2월 제자의 석사 논문 중에는 사용하고 않았으며 라는 오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가 그대로 사용하고 않았으며 오타까지 그대로 베껴 썼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게 다 베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이에요. 표, 본문, 심지어 오타까지 사용하고 않았으면은 잘못된 표현이죠. 사용하지 않았으며가 맞는 표현이죠. 그런데 사용하고 않았으며 뭘 사용하고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오타까지 베껴 써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베껴 썼다는 의혹을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이진숙 장관 후보자의 논문과 제자의 논문인데 색칠한 게 다 똑같은 거예요. UGR, Unified Glare Rating. 불쾌 글레어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여러 시스템들은 다양한 국가에서 독립적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똑같네요. 되어져 왔다라는 이 피동식 표현까지 똑같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수동식, 피동식 표현 안 씁니다. 연구되어 왔다라고 능동형으로 씁니다. 이 일제시대의 어떤 잔재라는 지적 때문에. 근데 이것까지 그대로 썼어요. 이러한 시스템들을 통합하여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CIE에 의해 연구되어져 왔는데 이것까지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1987년 CIE 기술위원회 3-31에 의해 불쾌 글레어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매개 변수에 기초한 실용적인 글레어 평가 시스템으로서 다음의 식과 같은 UGR, Unified Glare Rating이 제한되어져 왔다. 밑에 다 똑같습니다. 이야, 너무 똑같은데 한 장이 다 똑같은데요? 아, 이것도 다 똑같아요. 이건 뭐죠? 오타까지. 오타도 반영돼 있다는 거예요. 정도인데 제자는 오타를 안 썼어요. 10m 정도인데 이 정이 영문으로 타이핑이 된 거죠. WJD. 10m WJD란 말은 없어요. 잘못 쓴 표현이에요. 제자의 논문을 갖다 쓰면서 오타까지 냈다라는 겁니다. 표 완전히 똑같고요. 표에 대한 해석과 설명도 똑같습니다. 긁어 베끼기 논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야당에서는 도둑질도 간 큰 도둑질이다라고 비판합니다. 주진우 의원의 비판 들어보시죠. 제자 논문 통째로 표절, 급하게 베껴 쓰다 오타도 냈다. 간 큰 도둑질, 논문 표절에도 문제 제기할 수 없는 힘없는 제자를 노린 권력형 범죄다. 들어보시죠. 제자들 논문을 한 게 저는 그게 제일 좀 안 좋은 부분이에요. 다른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는 절대적인 권력 관계에 있고 유학원 원장을 하거나 복사집 사장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댓글에 달릴 정도예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복사집 사장을 해라라고 하는데 수사 많이 해보셨으니까 예전에 검사니까 이거는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무조건 표절이죠. 무조건 표절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수하고 총정했을까 굉장히 의심이 들어요. 교수가 아니라 카피 전문이잖아요. 카피 전문. 예. 그래서
지금 내용 자체를 우리가 아까 지적한 것들을 보면 이게 어떤 논문을 표절하면 적어도 한 번은 읽어보고 예. 이걸 논문으로서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거 보면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제가 볼 때는 타이핑한 것도 아니고 누굴 시켜서 그대로 복사해서 낸 거예요. 본인이 타이핑하면 한 번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사용하지 않았으면 사용하고 않았으면 할지 뭐 10m 정도인데 정자를 영문자로 치니까 W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교육부 장관이 아니다 할지라도 저 정도 되면 전 낙마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민주당의 한 의원이 뭐 원내 부대표인가요? 그러면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어떤 얘기요? 김건희 여사 논문보다는 덜하다. 아, 근데 김건희 여사 논문이 그때 희화화된 게 유지라고 썼잖아요. 예. 그거 갖고 상당히 희화화됐는데 제가 볼 때는 저건 김건희 여사의 스승 정도 되는 논문이다. 저거. 더하다. 카피에 있어서는. 예. 그리고 저걸 시각에 따라 표절이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게 표절이 아니면 뭐 논문 표절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건 정말 양심의 문제고 더군다나 교육자로서 이제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총장을 하고 교수를 했는지 그걸 보니까 저 논문이 저자만 바뀐 거예요. 저자만 똑같은데 그리고 사실 그 뭐 특히 석사 논문에 같이 했던 그런 사람 이름은 또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공동 저자가 많을수록 자기가 썼다는 기여도가 이제 적어지니까 저자를 굉장히 축소를 하면서 이제 저런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는데 저건 제가 볼 때는 청문회 갈 필요도 없어요. 이 정도 되면 뭐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든지 스스로 자진 사퇴하든지 해야죠. 근데 뭐 청문회 가서 뭐 얘기하겠다? 청문회에서 얘기할 사안도 아니에요. 그냥 얘기해봤자 뻔한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저건 타이핑화돼 있잖아요. 다른 건 뭐 말로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돈 빌렸는데 내가 배추 농사에 뭐 투자했었다. 그렇죠. 차용증을 안 썼다. 이런 건 말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저것은 명백히 딱 부동문자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저를 아무리 해명한다고 해서 해명이 되겠습니까? 홍익표 교수님. 홍익표 원내대표님은 대학 교수님이셨잖아요. 지금도 대학 교수님이시고. 연구소에 있었죠 옛날에. 예. 이거 문제 없는 겁니까?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이 표절의 역사를 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표절 문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한국 외국에 비해서 표절에 대해서 약간 느슨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중복 계절이라든지 자기 표절 또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인용 없이 하는 이런 문제가 약간 학계에 약간 관행처럼 횡행했어요. 근데 이러다가 기억하시겠지만 2006년도 노무현 정부의 교육부 총리와 관련돼서 표절로 낙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학계에서도 자정 노력이 있었고 그래서 이 2007년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돼서 2009년도에 표절과 관련된 그 윤리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저 시점이 좀 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2007년 이전, 그러니까 2006년까지에 있었던 일이라면 우리 사회에서 약간 느슨할 때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았을 때 이게 언젠데요? 2009년에 있었다고 지금 그런 거죠. 아까 저 보면 2009년이라고 나온 거 아니에요. 200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학계에서 논의가 시작된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자. 옛날에는 실제로 그런 게 많았어요. 중복계 자기 표절을 어떤 논문에 어디 게재했는데 다른 논문에서도 그냥 똑같은 걸 게재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2005, 6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빈번했고 그래서 그럼부터 앞으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또 설사 논문을 인용할 때에는 과거에 이게 어느 학술지에 실렸던 논문이라는 것을 첫 문장에 인용하라고 표시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어쨌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사청문회 할 때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하면 낙마 사유가 돼요.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하면 낙마 사유다. 예를 들면 뭐 논문 표절이나 이런 게 있으면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 약간 우리가 좀 자기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교육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교육부 장관이다. 예,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표절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에 대한 갑질 문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실전법을 위반한 게 둘째 자녀 중학생 때 지금 유학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고등학생 이전까지는 중학생까지는
보호자가 같이 나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은 거죠. 언니가 고등학생인 언니가 나가면서 거기 같이 그냥 얹어서 둘째를 보낸 것 같아요. 유학 관련된 것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뭐 본인도 인정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유학원 원장을 해라 이렇게 비꼰 거군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육 관련, 그러니까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권위가 쓰겠냐라는 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익표 대표께서도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괜찮으면요. 교육부 장관의 이 의혹이 괜찮다라고 임명되면요. 앞으로 모든 교수님들은요. 제자 논문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아, 여당하고 정부가 이게 괜찮으면 앞으로 모든 논문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성춘 교수님? 그렇죠. 그래서 그 후보자 측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기적으로 2007년 이전에 관한 것들은 그렇게 좀 감안해 달라는 주장이 또 있고, 그리고 이 공대의 특성이 또 있습니다. 공대라는 것들은 보통 사회과학 쪽이랑 다르게 이 연구실, 랩실, 연구실 체제로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쓸 때 이제 사실상 교수가 주제를 주는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하면은 통과가 되는 보통 그런 시스템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공학 논문의 특성상 똑같은 방법론을 썼을 경우 그걸 돌리면 높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후보자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아까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 이후의 논문들도 분명 있고, 요즘 공학 논문도 저런 정도의 카피율이면 통과 안 돼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게 윤리 규정이 강화된 이후에 분명 아무리 방법론이 같아도 이거는 그 연구자의 노력에 따라 충분히 같은 방법론을 쓰더라도 카피율이 그렇게 안 나오도록 본인이 노력하면 수정할 수 있거든요. 또 제자 논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오타까지 그대로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국토부 장관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 정부 때 이 대법원장 후보자 당시 이균영 후보자가 상당한 많은 법 위반, 자녀 상속도 그렇고 농지법 위반 이런 것들 한 다음에 법 위반인지 몰랐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했다 결국 낙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도 봤을 때 저는 다른 것도 아닌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과연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과거에 좀 그런 나쁜 악습들이 있었다라는 부분, 공대의 특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 눈높이를 통과할 수 있을지 저 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후보자 측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국민 눈높이에 그렇게 부합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오신 이 민주당의 두 분은 좀 부적절하다,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평가를 주셨어요. 안용환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총리의 배추 농사도 그냥 사실은 넘어간 측면이 있는데 입증 자료를 안 냈으니까 국민들이 그나마 그래도 일할 기회를 주자라는 측면에서 넘어간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그냥 넘어간다면 저는 넘어간다고 보세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낙마할 거다?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쪽 인사 두 분마저도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고요. 또 근데 이분들은 워낙 양심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민주당이 비양심적인 분들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예, 뜻은 예.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지금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만 제자의 논문을 표절해서 또는 가로채서 또는 제자의 이름을 빼버리고 이런 경우의 케이스는 논문 표절 가운데선 가장 제1등급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교육부 장관이 저는요 이 교육부 장관 이 불법 행위 이건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또 문제 삼고 싶은 것은 교육부 장관이 두 딸이 해외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예. 저는 최소한 교육부 장관이라면 다른 장관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장관이라면 자녀가 대학 입시에 고민하고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점수표 놓고 고민하면서 이 과정을 거쳐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교육부 장관 합니까? 미국 입시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수 있죠. 그럼 미국 가서 교육부 장관 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국토부 장관이 국민 청약저축 한번 들어보지 않고 아파트 사기에서 발품 팔아서 이곳저곳 돌아보지 않은 사람이 전 국토부 장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이 사병이든 장교든 군대 생활을 하지 않고서 그 훈련도 받아보지 않고서 군인들 훈련이 어쩌니 밥이 어쩌니 이야기할 수 없다고 봐요. 최소한 그 분야에 관한 기본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장관 후보가 되든 장관이 되든 해야 되는데 지금 두 명의 자녀를 그것도 불법 한 자녀는 불법이죠 명백히
해외에서 교육시키고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해외에서 다닐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분이 교육부 장관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저는 낙마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검사하고 조사했던 네. 범국민 무슨 논문심사위원회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거기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곧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대한민국이 참 불행한 게 각 진영별로 자기 쪽 이야기는 잘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 쪽 언론에서 비판하면은 낙마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언론을 쭉 보면서 이른바 지금의 여당 성향의 언론들마저도 이진숙 후보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는 이걸 어떻게 커버합니까? 예, 그래서 낙마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철회를 해야죠. 이것마저도 이진숙 후보자마저도 옹호를 하면서 그냥 강행을 한다면은 정권 어려워집니다. 접을 때는 접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역점 공약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인데 거기에 딱 부합하는 지방국립대 총장이니 좀 일할 기회를 달라. 그런데 서울대 10개 만들기도요. 저도 서울대 나왔습니다만 서울대 10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대에다 공짜가 더 붙인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향 평준화 시켜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계적인 수준의 사립대학을 포함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교 2-3개 만드는 게 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요. 그게 마치 뭐 서로 학점 공유하면서 서울대학교를 전국의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가 만든다? 하향 평준화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예산 지원할 정도 우리의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서울대를 키우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정말 똘똘한 대학을 2-3개를 키우는 게 차라리 더 국가를 위해서 낫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교 총장이기 때문에 지방국립대 총장이기 때문에 서울대 10개 만드는 게 적합하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다. 저는 그 논리는 통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출연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들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지켜볼 일이죠. 자, 뜨거운 사람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이름이 같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상당히 논쟁적인 오늘 뉴스가 많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얼마 전 대변인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콕 집어서 비판하는 논평을 이례적으로 내보냈습니다. 그건 역시 정치권에서 논란인데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들어보시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국무회의에 못 오게 막았다는 겁니다. 본인 입장도 한번 들어보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본인을 지지해준 국민들은 물론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의 대통령으로도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발언, 필요한 건의 이런 것들을 자유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회가 5인 완전체로 구성이 돼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는. 지난 정권 때 전현희 권익위원장 때와 비교가 많이 되던데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지금 뭐 일단은 재밌다. 지켜볼게요. 예. 왜냐하면 예. 누가 저런 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엄청 지지도 높죠. 예. 민주당 지지도 높잖아요. 예. 뭐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 의원들, 송원수 의원 얘기하지만 소리 없는 아우성이에요. 그렇지만 오히려 송원수 원내대표가 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진숙 위원장이 이 얘기한 게 더 언론을 많이 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국무회의 나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실은 입틀막 할 수 없죠. 아, 입틀막이다. 아니 입틀막 할 수가 없어요. 입틀막 하면 안 된다. 근데 결과적으로 방법이 뭐가 없나? 국무회의 나오지 마. 나오지 마.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국무회의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면 밖에 나가요. 그래서 이준수 위원장이 행동이 저게 어떤 자기 정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걸 떠나서 네. 뭐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지금 상황이 보면 이제 거대한 어떻게 보면 대통령, 정부에 맞서가지고 티카타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도 불편했으면 티키타카. 국무회의에 나오지 마라 이러니까 이제 했겠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국민의힘에 지금 106명의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누구 하나 제대로 대통령이랄지 민주당에 대해서 제대로 말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저돌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초가집 얘기했잖아요. 예. 초가집 무너지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계속 삿대질을 하면서 자기 어떤 정당한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웃어서 죄송한데 그래서 저는 상당히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뭐 적절하고 자기 정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배제를 하고 아마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이준수 위원장을 사퇴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뜻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앞선 논란도 있었죠. 들어보시죠.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방통위안을 만들어 보라라고 하셨고. 아니 잠깐만요. 정확히 방송 3법에 대한 방통위안을 내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 방송 3법에 대해서 방통위안을 만들어 보라. 그렇게 지시하셨다고요? 기억합니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습니다. 자, 급기야 그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씀 드리겠다는 이준숙 방통위원장에게 하지 말라라는 일도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제 회의 정리하기 한 말씀 드리겠다. 그만하세요. 발언하지 마라. 제가 할 말이 있다. 왜 비공개 회의 내용을 왜곡해서 자기 정치에 이용하나? 내가 방통위법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지 언제 지시했느냐? 라고 했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나 왜곡한 적 없다. 라고 강하게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입장 한번 좀 다시 정리했는데 함께 보시죠. 국무회의 배제 결정 개인적으로 아쉽다. 임기 남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 통합 강조한 이 대통령을 믿는다. 국무회의에서 의견 냈던 거다. 자기 정치 개입될 여지가 없다라고 강하게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 있었던 일을 언론에다 얘기하는 게 맞느냐의 논란.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국무회의 참가 자격이 있는 전 정부 인사를 불편하다는 이유로 입틀막을 하거나 아예 나오지 말라라, 더 나아가 물러나라라고 하는 게 과연 옳으냐? 전현희 권익위원장 때 사례를 되돌아보라 라는 논란. 주로 이제 야당에서 나온 논란. 이 두 가지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이슈예요. 성 부의장님. 일단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옵저버죠. 네.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언권은 허용했을 때만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 국무회의의 내용을 왜곡해서 밖으로 전달하는 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직무 정지돼 있을 때 그 탄핵 심판 받을 때 그 당시에 그 유튜브에 나가서 부적절한 발언들을 해서 감사원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격과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본인은 뭐 대통령께서 그 방송 3법과 관련된 방통위안을 가져오라고 했다, 준비해오라고 했다는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 방통위원장이 말이 되는 겁니까? 방송 3법이 사실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를 해왔던 것인데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했으면 그 방송사법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아니면 수정안 아니면 대안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준비하겠다? 직무유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일을 안 했던 방통위원장 그리고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와서 본인의 정치적 발언을 하고 그거를 밖으로 외부로 발설하는 방통위원장 이런 사람이 과연 국무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우리 당의 정권을 잡고 있다가 정권을 교체됐을 때 또 반대 사례가 분명 있죠. 그래서 저는 정권 교체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임기를 맞추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정권 바뀔 때마다 뭐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남아있는 이 위원장들이 늘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저렇게 투사처럼 싸워야 되는가?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문제가 좀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지나가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 제도적 개선을 좀 정치권에서 좀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통위 부위원장을 또 하신 안용환 의원님이 오늘 스튜디오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지난 정권에서 뭐 저런 모습을 봤는데 관련 법 규정은 필요합니다. 정말 지금 여당이 했던 주장을 그 당시 여당이었던 지금의 야당이 똑같은 주장을 했었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문제가 됐었고요. 국무회의 그런데 그 당시엔 또 국무회의 배석을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정권은 제외를 시켰지만요. 물론 이제 이진숙 위원장과 그 당시 전현희 위원장의 뭐 태도가 달랐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당시에는 배제를 시킨 적이 없었다. 그러나 어찌됐든 똑같은 논란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발언 언론에 나와서 한 게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방송에 내에서는 현 방송 3법에 대한 방통위 내부에 다 안들이 있고 대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국회 다수당이 다 밀고 나가기 때문에 뭐 방통위 공무원들이 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런 걸 보면서 방통위 직원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 일도 못하고 사기는 떨어져 있고 정부에 가면은 국회에 나가면 야단만 맞고 한 방통위 공무원들이 너무 진짜 불쌍해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야당이 정말 힘이 있다면, 아니 여당이 힘이 있다면은 방통위를 해체하십시오. 방통위 해체하는 게 낫습니다. 제 위원회 제도 별 효율적이지도 않고요. 해체한다면은 방송 업무를 떼서 민간 기구로 돌리면 되는 겁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 감독기구거든요. 통신위원회는 필요합니다. 통신위원회는 미국도 연방통신위원회가 있거든요. FCC가 있는데 통신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또는 요즘 뭐 이동통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건 정부 기관으로 남기고 일부 방통위의 방송 업무는 과기정통부에 넘기되 기본적인 방송 업무는 민간 기구에 넘겨서 제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업무 때문에 통신 업무까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권이든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방송을 장악했다는 그런 미몽에서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방송 장악 불가능하고요. 미안하지만은 요즘 공중파 그렇게 영향력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통의 가장 큰 권한은 이겁니다. KBS, MBC, EBS 사장 임명 권한입니다. 예. 어떤 대통령이 찍은 사람을 대리해서 그것을 임명해줘 그 권한 세 개 하나입니다. 이 권한 때문에 치고받고 난리 법석을 피우는 겁니다. 그럴 거면 아예 없애라. 없애고 앞으로 정권 바뀌어도 못하게. 저는 방통 3법에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만 국회에서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정당한 권력은 선출직 권력인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방송, 이른바 공영방송이라는 거. 영국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괜히 대통령이 허울 좋게 방통위를 통해 가지고 임명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를 해체하고 방송 업무. 그러니까 현재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송 3법에 따르면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방통위가 개입할 여지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두고 나머지는 방통위에 그러면 방통위가 정치에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제발 방통위를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고 이것을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그런 악몽, 미몽에서 깨어나십시오. 이제는 그렇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미래가 참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방통위를 해체하고 방통위 업무를 분산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것을 저는 여당에게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홍 대표님.
지금 안영환 의원님 말씀은 사실 오랫동안 논의가 좀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방송 문제가 약간 정치적으로 되다 보니까 통신 관련 문제까지도 이게 진전이 안 되는 진전이 안 문제. 된다. 예. 왜냐하면 통신 문제는 뭐 ICT 환경이 바뀌면서 사실 정책적으로 다뤄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영방송이 3개나 있어서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공영방송 사장 또 이사진 구성 관련된 문제 갖고 계속 지금 논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번 방송법 3법의 개정 내용의 핵심적인 걸 보면 뭐 일부 돼 있지만 도리어 대통령의 권한을 좀 내려놓는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그랬어요. 이 법을 진짜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 도리어 이재명 대통령이 안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입하기는 어려워지는 법으로 바뀌는 거고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근본적으로 비판받는 이유는 이제 자기 정치라는 얘기가 모르겠어요. 저 본인이 그러면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면 모르겠는데 여전히 어떤 특정 지역의 지금 자치단체장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아예 나는 그거 관심 없다. 나는 뭐 그 선출직에 관심 없고 방통위원장으로만 계속 임무하겠다라는 걸 명확히 한번 선을 그어주든지. 내년 지방선거? 예, 내년 지방선거에 지금 특정 지역 단체장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걸 나오기 위해서 약간 탄압받고 보수 여전사 이런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뭐 우리 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안쪽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이라면 어쨌든 국무회의는 참석 자격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 박원순 시장도 이 참석할 때가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 등등은 정식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업적어 자격으로 필요에 따라서 가는 건데요.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 국무회의 자리 또 국무회의 회의 내용을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안팎의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좀 더 발언에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2명의 이진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